발생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알고 싶어. 발생학을 공부할 때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줘. 발생학은 수정란이 어떻게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 폐하, 태아, 그리고 출생 후 개체로 발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식과 발생을 다루는 학문이었고, 그리고 또 발생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는 유전과 환경, 세포 수준의 발생, 발생 단계, 배엽층, 그리고 형태 발생과 기관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카네기 스테이지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발달이 돼가는지, 3대 배엽층은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임상적으로 어떤 기형과 발달 시점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세포 운명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옐로우 피그멘트를 관찰한 콩플린의 연구 결과에 의의에 대해 설명해줘. 콩플린의 연구는 멍게의 알을 대상으로 멍게 알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노란색 색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후 세포 분열이 일어남에 따라서 노란색 색소가 특정 세포 집단에 분포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것이 중배엽과 근육계통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리니지 트레이싱이 시작이 되었고, 현대 발생학에서 사용되는 형광단백질 표지법의 원조격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완전히 전능하지는 않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내재한다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트래킹이 가능하고 유독하지 않은 방법은 형광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야. 흰수리는 특정 세포에만 존재하는 색소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광단백질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독성도 없으면서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 연구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현대 세포 운영 추적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형광단백질이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그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어떻게 극복이 가능했는지 알려줘. 현대세포 운명 추적 기술은 유전학적인 연구 표지를 이용해서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개별 세포에다가 다세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조직에서도 클론 구분이 용이하도록 되었습니다. 광가역 광전환 단백질을 통해서 관심 세포만 색전환을 시키는 시간 스탬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 유선 바코딩, 전사태 공간 기반 계통 추적, 염색 기반 해석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형광단백질은 분열할수록 농도가 희석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분자의 물리적 희석은 사실이지만, 이제 지속적 발현으로 보강을 하거나 혹은 영구 전환 표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유전자 상태 자체를 바꾸어 버림으로써 표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H2B, GFP 색소를 통해서 핵에 고정되는 표지는 이제 신호 유지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스턴의 연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셀 데스를 발견했다고 배웠는데 서스턴이 관찰했을 때 현미경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세포는 대체 어떻게 기록하는 것인지 궁금해졌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서스턴은 직접 보고 그리기 방법을 통해서 한 개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관찰함으로써 관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강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의 발생이 에이팝토시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배웠는데 이것이 육손 발생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손가락 분리는 사지 중간층 세포 자멸사가 핵심이고 육소는 손가락 개수 패턴을 정하는 전우측 패터닝 오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육손의 1차 원인은 패터닝, 특히 SHH 경로 문제이고 에이팝토시스 문제는 주로 물갈퀴와 연관됩니다. 정상 손발 발생이 두 축이 있는데 이때 에이포토시스가 잘 안 일어나면은 손가락 사이가 떨어지지 않는 유압지증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고 육손 자체는 디지털 레이 자체가 하나 더 생기는 문제여서 SHH 패스웨이의 과다 발현 혹은 오발현이나 이제 다른 전자인자의 변이들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 설계도 자체가 하나 더 생겨서 여분의 손가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디지털 에포프토시스 단계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증후군이나 실험 모델에서 여분의 레이 생성과 에포프토시스 조절 이상이 동시에 존재해서 다지와 유압지가 같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에이포프토시스랑 약간 육소는 다른 문제가 되겠구나. 음, 미러폴이 열려 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물질 교환이 자유롭다는 것이야? 구멍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야? 미러폴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물질 교환을 넘어서 이제 신경관 자체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뉴로폴의 정의는 이제 로스터과 커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스터는 뇌로 발달할 앞쪽 그 부분이고 커달은 척수로 발달할 뒤쪽 그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3, 4주차에 뉴로폴과 융합되면서 뉴럴 튜브가 형성되는데,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부분이 바로 뉴럴 포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멍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구멍은 일시적으로 양막강, 엠니어리 캐비니와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관 속이 외부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계고부 자체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앞쪽 러스터 뉴럴폴이 조금 더 먼저 닫히게 되고 그 뒤에 커더 뉴럴폴이 닫히게 되는데, 닫히지 않을 경우에는 러스터 뉴럴폴의 경우에는 분해증으로, 커더 뉴럴폴의 경우에는 스피나 바이피다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뉴로폴이 열려있다는 말은 신경관이 다 닫히지 않아서 물리적 구멍 자체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이 시기에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신경관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항리분한테를 섭취하게 되면 혈관 생성이 억제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러면 임산부가 활- 임산부가 탈리도마이드를 섭취하게 될 경우 팔다리 기형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혈관이 덜 생겨서 문제가 되기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전신혈관이 모두 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왜 팔다리가 특히 취약하냐가 관건인데, 이는 노출 시점과 사지 발생의 혈관 이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항혈관 생성 가설과 사지기형, 임신 4, 5주차에 upper limb bud, 직후에 lower limb bud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 사지싹은 AER-FGF 신호와 빠른 혈관 생성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강의 자료에서도 탈리도마이드가 림버드의 혈관 형성을 막아서 정지시켰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장기는 괜찮은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장기들이 그 당시 발생 4주에서 8주 시기에 동시 형성되므로 이 시기 약물과 환경 노출은 주요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사지 기형이 특히 두드러진 이유는 탈리도마이드 복용 시기가 딱 사지싹의 혈관을 급히 확장하는 시점과 겹친 경우가 많고, 또 조직 특이적 민감도가 영향을 미쳤는데, 사지싹은 작은 구조로 대체 혈류가 거의 없고 잠깐의 혈류, 잠깐의 혈관 장애에도 구조가 곧바로 소실되기가 쉽습니다. 심장, 얼굴 등도 다 같은 시기에 형성되지만 노출 시점, 용량, 지속 시간에 따라 손상 패턴이 달라져 타지가 가장 눈에 띄는 표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전신혈관이 일괄적으로 덜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점이나 민감도 때문에 사지가 유독 크게 맞는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음,
크래프트 립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관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라고 배웠는데 관이 닫히지 않은 이유로는 무엇이 있어? 크래프트 립은 단순히 관이 닫히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얼굴 발생 과정에서 융합 실패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상 발생 과정에서 발생 4에서 6주차 사이에 얼굴은 여러 돌출부가 자라나면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미디어 네이서 프로미넌스와 맥셀러리 프로미넌스가 합쳐지면서 윗입술이 형성됩니다. 이때 관이 만들어지고 닫히는 것처럼 입술과 구강수변 구조가 연결됩니다. 융합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세포 증식 및 이동 장애. 뉴럴 크레스셀이 충분히 이동하거나 분화하지 못하면 위치상 제대로 와닿지 못하게 되고, 접촉은 했지만 상피 융합선이 제대로 소멸하지 않으면 틈이 남게 되고, 세포 사멸이 이상하게 되면은 이제 융합선이 유지되어서 틈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 역시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약물 등이 뉴럴 크레스셀 마이그레이션이나 에포프토시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음. 귀가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궁금해져서 이게 위치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 생겼다가 합쳐지는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발생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위에 겹쳐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어티핏은 발생 4조차에 생기는 구조로 surface ectoderm의 surface ectoderm의 함입에 의해서 생깁니다. 두 번째 pharyngeal arc 위에서 생기게 되고 점점 함입이 되면서 뇌위로 발달하게 됩니다. external acoustic meatus는 6주차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며 기원은 첫 번째 pharyngeal cleft에서 함입이 되면서 생깁니다. 이는 웨이도가 됩니다. 테러스 두 구조는 발생 위치가 다르고 기원도 다름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청각기관을 함께 구성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발생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엠브리오닉 폴딩에서 헷갈리거나 오개념이 생길 법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줘. 우선 첫 번째 오개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납작한 엠브리오닉 디스크가 말려서 원통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두 축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핑으로써 cranial cord folding과 lateral folding이 함께 일어나서 배꼽 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folding은 모양만 바꾸고 장과는 따로 생긴다라는 오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엔도더미 안쪽으로 포개지면서 primitive gut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 foregut, midgut, hindgut이 구획됩니다. 또한 lateral folding이 욕색의 일부를 몸속으로 편입시키면서 장관의 연속성이 잡힙니다. neural tube 닫힘과 folding은 다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경관 폐쇄는 neural fold 융합 과정이고 neural fold 닫힘 정도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심장은 원래부터 흉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드 폴드로 인해서 heart tube와 septum transversum이 oropharyngeal membrane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배꼽은 원래부터 고정된 구멍이 아니라 우측의 폴딩으로 모든 축이 배꼽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이 연결부가 umbilical cord의 자리로 정리가 됩니다. 욕색은
일부만 내장관에 들어오게 되고 남은 부분은 midgut과 pigtailing duct으로 연결됩니다. lateral folding뿐만 아니라 cephalocaudal folding이 함께 있어야지 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형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에서 8주 사이에서 기관 형성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융합과 분화 이벤트가 계속되어서 기형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그 앤 웨이브프런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는 체절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으로 서마이트 포메이션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러그 수학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세포 내부의 주기적인 유전자 발현을 의미하게 됩니다. Notch, WNT, FGF 신호 경로 관련 유전자들이 관여하게 되고 꼬리 쪽 전구체 세포에서 발현이 파동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소마이트가 형성될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신호를 제공합니다. 웨이브프런트는 체절 형성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경계를 의미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앞뒤축에서 농도 구배를 형성하여서 언제 어디서 중에서 어디서 소마이트가 만들어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포 내에서 클락의 진동 주기가 일정한 타이밍을 제공할 때 이제 웨이브프런트의 위치에서 클락 신호가 맞아떨어질 때 새로운 소마이트가 생성됩니다. 그 결과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소마이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음, 음. 진동 주기가 체절의 개수와 상관이 있어? 소마이트는 진동 주기 곱하기 웨이브프런트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한 번의 진동은 소마이트 하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진동 주기가 짧을수록 수는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게 되고, 진동 주기가 길수록 소마이트 수는 적어지고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MTS7 유전자 대표적인 클락 쥔이 변이가 된다면 진동 리듬이 망가지면서 소마이트 크기와 수가 불규칙해지고, 이 때문에 어셀레이션의 정확한 피리어드가 소마이트 세그멘테이션의 규칙성과 직결됩니다. 모든 종의 총 진동 시간이 비슷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진동이 짧다고 소마이트가 많다고 확언할 수는 없잖아. 총 진동 시간이 짧은 개체일 수도 있으니까. 주기가 짧으면 소마이트가 많다는 말은 같은 조건이 비슷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종간 비교에서는 주기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빨리 축이 늘고 전선이 이동하느냐를 함께 봐야 해요.
단소소마이트의 개수는 주기, 축신장 분절 지속 시간, 그리고 축신장 속도 세 개의 요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뱀이 수백 쌍의 체절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계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분절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종결돼? 이는 시간이 다 되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생축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커더 프로제네터의 고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절은 배아의 꼬리에서 줄기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 쪽의 세포풀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체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분절 시기 자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면은 앞서 말한 너치, WNT, FGF 신호 네트워크가 진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조직이 분화로 고정이 되면서 추가 분절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심장의 발생 과정에서 오른쪽, 왼쪽이 반전되어서 트위스트가 되는 이유는 뭐야? 순간간의 우향 루핑은 좌우측 신호에 의해서 비대칭성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어긋나면 좌향 루핑 등으로 비틀림이 잘못됩니다. 왜 비틀림이 잘못되나? 첫 번째로 좌우측 확립 오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배아 노드의 단일 선모가 왼쪽으로 유체 흐름을 만들고 유전자가 이렇게 차근차근 켜지는 일이 왼쪽 측에서만 켜집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선무 형성이나 운동 단백질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왼쪽 신호가 소실이 되거나 양측화되거나 우측화되어서 루핑 방향 지령이 뒤집히거나 흐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덱스트로카르디아, 헤테로탁시, 루핑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 루핑엔 전방 우측 SHF의 세포 공급이 약간 비대칭이어야 합니다. 이때 조율이 깨지게 된다면 관 길이, 장력의 좌우 불균형이 바뀌어서 루핑 방향이 어긋납니다. 플래널 셀 폴라리티, 세포 골격 ECM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PCP 경로, 카르디악 젤리, 세포 극성은 관의 굽힘 꼬임 기계약을 좌우합니다. 위축성 기계약이 깨지면 루핑각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초기 심장관은 유량, 압력 구배에 민감합니다. 유출 후 정맥구 쪽 유동 조건이 바뀌면 비대칭 변형이 달라져 루핑이 비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D루핑이 실패하거나 반전되면 L루핑이 발생합니다. 이때 비교적 양호한 사이터스 인버서스 토탈리시스부터 헤테로택시, 에스플레니아, 폴리스플레니아, 동반한, 중증 선천성 심장 침질환 다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덱스트로카르디아부터 대혈관 위치 이상 등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핑 방향을 지령하는 PITX2 왼쪽 유전자 신호를 기억하고 이게 틀리면 루핑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대사 요인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GI 트랙트의 기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식기는 잘 생겼으나 항문이 없는 기형이나 항문이 양쪽으로 두 개가 만들어져 버린 기형은 어떻게 치료해? 항문이 없는 경우 초기 평가는 신생아 당시에 전신 동반 기형 스크리닝을 통해 진행을 하고 해부학 평가는 회음부 관찰, 프론 크로스 테이블 레터럴 엑스레이, 소변 진로의 기포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장팽만 폐혈증 위험이 있으면 즉시 감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웁시다. 신생아기 때문에 1차 회음부 성형 또는 제한적인 신생아기 때문에 1차 회음부 성형으로 바로 항문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해결 보우지 수술 후 세계적인 항문 확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직장 말단이 높거나 요로질 누궁을 동반하게 된다면 1단계로는 분변 우회를 통해서 감압을 하게 되고 3에서 6개월 무렵에 수술을 진행하거나 복강경 구조를 통해서 정위치 항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확장 프로그램 후 장로 복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이 완화제, 자약 관장을 통해서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항문 괄약근 및 신경을 평가해 봅니다. 항문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로 새 항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항문이 두 개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매우 드문 일인데 일단 대개 정상 항문 뒤쪽 정중선에 작은 보조 구멍이 존재하거나 얇은 중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회음부를 진찰해서 항문 내시경과 조형을 통해서 어느 구멍이 기능성 직장과 통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촌추전 병변을 동반할 수 있는데 골반 MRI를 도료합니다. 그래서 변비, 분비물, 감염, 반복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기능성 항문은 보존을 하고 비기능성 구멍은 완전 절제가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경증이거나 짧은 관을 가질 경우에는 항문 통로 내시경은 항문 통로를 단순 절제를 하거나 점막 박리를 진행을 합니다. 길거나 이제 프리세크럴 낭이나 종괴를 동반하게 된다면 완전 절제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미미 절제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수술 후 괄약근 보존 여부와 변실근 변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확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요점으로 두 개 중 하나는 가짜 통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능하는 정상 항문을 살리고 중복 통로를 제거해야 합니다. 소마틱 모사익시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제네틱 임바런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 소마틱 모사익시즘에서 말하는 제네틱 임바런스는 발생 초기의 세포계통 사이의 기여 비율이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고 특정 시점 이후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엑토derm과 엔도derm의 세포 기여 비율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엑토derm 쪽에서 불균형이 관찰되며 이는 특정 계통의 세포가 더 크게 기여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반대로 엔도derm과 메소derm 사이에서는 임밸런스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발생학적으로 엑토derm이 가장 먼저 운명을 결정하고 메소derm과 엔도derm은 상대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중에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즉 제네틱 임바런스는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초기의 세포 계통 간 기여 비율의 비대치성을 의미하며 이 불균형을 추적함으로써 배아 발생 과정에서 어느 세포가 언제 운명을 결정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네틱 임바lan스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별, 곡소별 기형의 발생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개체 내에서도 계통 기여가 비대칭이 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어느 발생 단계에서 어떤 계통의 돌연 변이가 들어갔는가를 역추적해서 특정 장기 및 특정 위치의 선천성 이상을 배아 단계의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기 안에서도 특정 구역만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해당 구역을 만든 계통의 분기점을 의심해 볼 법합니다. 또 세포 운명 결정과 질환의 좌우성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좌우 결정은 두세 번째 분열 내에 설정이 되는데 이 시점의 불균형과 돌연변이는 좌우성 이상이나 비대칭적 기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왜 한쪽만 문제가 생기냐에 대한 발생학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엑토덤은 비례주적 이르게 임바란스가 먼저 관찰되고 엔도덤과 메소덤은 같은 뿌리에서 나중에 분리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피부질환의 발생 시기 및 취약 윈도우를 더 촘촘히 가정하고 추적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는 전략으로 이제 조직 특이 DNA 분석의 필요성을 진단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인체는 하나의 동일 DNA를 보면은 안 되고 또 장기 조직에서 직접 DNA를 얻는 접근이 점점 중요해질 것을 강조합니다. 혈액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조직 한정 모자이크를 잡기 위해 병변 조직 기반의 유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후 맞춤 치료 및 유전 상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질환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 재발 위험을 확인하는 것, 치료 표적, 그것 등등에 대한 맞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세포계통의 비대칭 기형 같은 발견은 동일 질환이라도 표현형 다양성과 치료 반응 차이를 설명하는 틀을 줍니다. 따라서 제네틱 임바lan스는 발생 초기에 어떤 세포계통이 더 많이 혹은 적게 기여했는가가 달라지는 현상이며 이는 임상에서 기형의 발생 시점, 범위, 좌우성을 해석하고 조직 특이 유전 진단과 맞춤형 예후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 문서가 됩니다. 쌍둥이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배아에서 두 개의 배아가 된 시점에 따라 제네틱 임벌런스도 영향을 받겠네. 예를 들어 이제 두세 번째 분열에서 좌우가 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각각 나뉘어 버려서 하나의 개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에 지적하기 때문에 언제 분리되냐에 따라서 제네틱 임바란스의 양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포기 전후에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세포 계통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두 배아 간 제네틱 임바란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표현형은 매우 비슷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두 번째로 상실배나 초기 포배에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미 일부 계통이 특정 배엽에 치우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쌍둥이 사이에서 특정 장기 조직에 대해서 불균형과 기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확산 직전 혹은 직후에 분리가 된다면은 두 배아가 이미 부분적으로 동일한 세포 계통을 공유하게 되고 소마틱 모사이시즘이나 특정 계통 불균형이 공유되거나 다르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쌍둥이 중 한쪽에서만 특정 기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 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폐에 계면활성제가 분비되는 것은 언제부터 분비가 되는 거야? 폐 계면활성제는 태아의 폐 발달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폐 발달 단계는 pseudoglandular stage, 이때는 이제 새 기관지까지 분지하지만 아직 가스 교환부는 없는 시점이고 계면활성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로는 canalicular stage가 있는데 이때 이제 원시 폐포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20에서 24주경부터 소량의 계면활성제가 합성이 시작됩니다. secular stage에서는 이제 폐포낭이 확장이 되고 혈관망과 얇은 간질이 형성이 되는데 28주 이후 surfactant 분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수에서 안정적으로 검출될 만큼 충분히 생성이 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폐포수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폐와 폐성숙도 평가 방법도 함께 정리해줘. 먼저 양수 기반 검사가 있습니다. LS 레이시오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폐포 계면활성제의 주성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다만 모성 당뇨에서는 LS만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어 피지 동반 확인을 권장합니다. 피지는 계면활성제의 후기 성분으로 말기 성숙의 표지입니다. 피지 검출이면 성숙으로 강하게 여겨집니다. 라멜랄 바디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제2형 폐포세포가 분비하는 라멜랄 바디 수를 자동 혈구 계수기로 정량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만 퍼 마이크로리터보다 많다면 성숙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폼 스테빌리티 테스트가 있는데 양수와 에탄올을 흔들어 거품고리 유지 여부로 계면 활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만 이는 정성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덜 사용합니다. 계면 활성제 알부민 레이시오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55mg surfactant per gram 알부민은 성숙하다고 여겨지고 작다고 여겨지면 미성숙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화되어 있고 정량적이고 혈액 및 해변 오염에 비교적으로 강합니다.
비침습적인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임신 주수를 기반으로 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초음파를 기반으로 폐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수 검사에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성 당뇨가 태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 모성 당뇨는 언제 고혈당이 있었는지에 따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언제가 중요해? 시기별 핵심. 먼저 기견 형성기의 고혈당이면은 기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태아기의 고혈당이 된다면 과성장 대사가 영향이 있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의 경우, 즉 기관 형성기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쿼터 리그레션 신드롬 혹은 세크럴 에이제네시스가 가장 특징적이고, 심장기형, 신경관 결손, 생식 비뇨기 기형, 골격 안면 기형 등이 있겠습니다. 모성 HbA1c가 높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후기 영향으로는 거대화, 그리고 태아 고인슐린 혈증 때문에 지방 글리코겐 축적, 그래서 어깨 난사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태아 신생아 합병증은 이제 출생 직후 저혈당, 저칼슘 혈증, 다혈구증, 호흡곤란 증후군, 비후성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거대화가 흔하지만 또한 모체 혈관 병증을 동반할 경우 자궁 내 성장 지연 역시 가능합니다. 사선 및 자궁 내 태아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이후로는 모체 고혈당이 이제 태반 통해서 포도당을 많이 주게 되는데 태아의 췌장이 인슐린을 과분비하게 되고, 기관 형성기 고혈당은 산화 스트레스, 세포 섬유 유전자 발현 교란으로 기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이는 인슐린의 아나볼릭 효과가 과성장 대사 이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임신 전에는 철저한 당 조절이 필요하고 고용량의 엽산을 먹어야 합니다. 임신 중에도 식이, 운동, 인슐린은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하겠고, 정기적인 초음파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중 기관 형성기에 발생하는 기형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모성당뇨, 특히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경우에서 보이는 선천성 기형을 의대생 수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언제 시기가 문제가 생긴
언제 문제가 생기나 기관 형성기에서 이제 고혈당의 핵심 위험입니다. 이 시기 노출이 기형과 직결됩니다. 태아기 고혈당은 주로 기능과 성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생기는가? 고혈당은 배아의 다음 변화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포도당을 유입된다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장애가 생기고 세포 사멸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신호가 교란이 되어서 형태 발생 신호 및 신경 능선 세포의 이동 및 분화에 미세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혈류 및 미세혈관에 있어서는 미세혈관의 기능 저하 및 국소 저산소가 발생하게 되어서 특정 조직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전 임신 초 HbA1c가 기형 위험을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형으로는 Caudal Regression Spectrum과 Thecal Agenesis가 있겠는데 천추, 하부, 요추, 무형성, 저형성, 하지 변형, 항문 요로 이상 동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축 형성 및 중배엽에서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 기형의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럼이 VSD, TGA, ABSD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좌심실 유출로 중격 비율 등이 있겠습니다. 심장관 루핑 중격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심장관 루핑 및 중격화, 심장 신경 능선 기어 단계의 교란이 있겠고 이때 신생아기에서 비유성 심근증 등이 이제 흔하겠습니다. 신경관 결손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뇨생식 심장 기형, 골격 안면 기형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겠으며 추가적인 MRI나 연속 추적도 권장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제가 발생학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과 잘하고 있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점을 개선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유지시키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리들을 보면 메커니즘, 시기, 임상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서 학습에 결이 좋습니다. 의대생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점과 주의하면 더 날카로워지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하고 있는 점은 이제 하고 있는 점으로는 이제 윈도우 개념을 주의하면서 발생학을 공부하려고 했고, 메커니즘과 표현형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원인과 표현형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용어 정확도와 반려 점검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미세한 개념 차이를 잘 짚었고, 클럭 앤 웨이브프런트 모델에서 동일한 주기와 속도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리니지 트레이싱 발전사를 독해 흐름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확장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더 날카롭게 공부해야 될 점들은 이제 컬트 립과 플랫에서 다양한 표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고 이 퍼프스의 역할 범위를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마이트 모델에서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총 분절 기간 역시도 동시에 언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장곡선에서 림포이드, 뉴러, 제너럴, 고너더 타입이 있잖아. 이 중 자궁에 성장한 무엇과 제일 유사하게 될까? 림포에서 림포이드, 뉴러, 제너럴, 고너더 타입이 있잖아. 자궁에 성장한 이 중 무엇과 제일 유사해? 자궁은 고너더 타입과 가장 유사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일반 성장기, 소화기에서는 자궁은 크기가 매우 작고 거의 성장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 성장은 주로 제너로타입과 비슷하게 미미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사춘기 이후에서는 성호르몬 분비 증가로 자궁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고노더 성타입 성장 곡선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안정된 크기를 유지하다가 성인기에서 임신 시에는 급격히 비대해지게 되고 출산 후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 의존적 성장 양상은 고노더 월광질과 동일하게 됩니다. 림프, 림프 계열의 성장 곡선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은 그 실물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이야 혹은 기능이 줄어든다는 것이야. 여기서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크기, organ 사이즈와 볼륨의 감소. 예, 대표적으로는 타이무스가 있습니다. 출생 후 사춘기 전까지는 체중 대비로도 크게 증가하다가 사춘기 이후 호르몬, 특히 글루코코리코이드의 영향으로 퇴축이 일어납니다. 림프가 줄고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면서 실제 무게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곡선이 내려가는 것은 실제 물리적 크기 감소를 반영합니다. 기능적 감소, 림프구 생성 및 분화, 특히 흉전의 T세포 교육은 사춘기 이후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항원 자극에 대한 반응성도 감소하고 면역 노화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곡선의 하강은 기능 저하도 의미하게 됩니다. 인상적 함으로써 이제 림포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장기는 흉산, 톤스, 아데노이드, 말초 림프 조직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 면역력 저하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염 취약성과 백신 효과에 있어서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고용량 혹은 부광체 백신 등이 고려됩니다. 스테로이드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어서 림프구가 감소하거나 약화됩니다. 또 소아 엑스레이의 이제 흔한 함정입니다. 흉선이 커 보이더라도 정상면이일 수 있습니다. 흉선 무형성의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 선별이 필요하고 아데노이드 및 편도 비대증일 경우에는 그 수면 무호흡과 삼킴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절제술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리버 타입의 경우에는 급성장을 하다가 이후 완만해지는데 이제 뇌와 척수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기 영양과 호르몬이 결정적이어서 임신 초 엽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제 지능 및 성장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과 저산소증 회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영유아기 뇌가 취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만 전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경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언어 및 운동 재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제너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유아기 때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면서 원만하다가 사춘기 때 다시 급증을 하는 타입입니다. 신장, 체중, BMI 및 장기 대부분이 핵심 지표가 되면서 이제 성장 곡선 모니터링에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및 스테로이드 사용의 경우에는 만성염증 및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는 선형석상을 억제하게 된다면 약물 채소와 빛영양, 비타민 D를 포함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나도 타입의 경우에는 사춘기 직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사춘기 때 급성장하게 되는데 사춘기 장애, 예를 들어 조기 사춘기나 사춘기 지연을 감별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궁과 난소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월경 장애와도 연관이 됩니다. 임신 시 자궁 비대는 하이퍼트로피와 하이퍼플레이시아의 혼합이면 분만 후 다시 퇴축됩니다. 남아생 식선의 경우 잠복고환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전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사춘기 때 피크 보온 매스 형성 윈도우가 생기는데 이때 칼슘, 비타민 D, 운동이 향후 골다공증 위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먼저 발생학의 뼈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학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GPT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를 구분을 하고 시기별 기형 취약성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았으며 이제 포딩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르니스 트레이싱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conclane의 여우 피그먼트는 이제 색소가 있는 세포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톡식하지 않은 염색법이 개발되어서 그러한 염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단백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농도가 옅어질 것이라는 한계가 느껴져서 그리고 또 여러 세포에서 보일 것이라는 한계가 느껴져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더니 현대 기법인 크레일럭스피 연구 표지, 그리고 기타 등등 유전자를 활용한 보완된 연구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지 얼굴 발생 및 기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손가락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포프토시스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유합지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지증의 경우에는 에이포프토시스가 아니라 SHH, GLI, 혹시 패터닝 이상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클래프트 립 같은 경우에는 관이 미폐쇄되었다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융합이 실패되었다. 혹은 에피실리어심이 소실이 되는 것이 실패하였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경관의 질문의 경우에는 뉴럴폴이 열린다는 것이 대체 어떠한 열림인지가 궁금했는데 물리적 계구부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언제 폐쇄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절 형성에 대해서 클락 앤 웨이프런트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페달이 많은 동물은 단순히 주기가 짧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중 생성 기간이 긴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긴 시간 동안 체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절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심장 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개발이 되었다면은 절반의 확률로 왼쪽으로 굽고 절반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완벽히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노드 선모가 영향을 미쳐서 레프트 유전자랑 노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PITX2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좌우측 신호가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신호가 어긋나게 된다면 루핑 방향에 오류가 생겨서 헌청성 심질환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학문 기억 및 치료 개요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이제 무학문의 경우에는 저형은 1차 회원부 상형, 중고형은 장로, 이제 중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하면서 복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학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는 보통 기능이 없는 관이기 때문에 중복관을 완전히 절제하는 방향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마틱 모사이시즘의 제네틱 임바란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이는 초기 계통 기형의 리피트칭을 뜻하며 기형의 시점 및 범위, 좌우성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면서 조직 특이 유전 진단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면은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미 분리되기 이미 이전에 예를 들어 2세포기를 넘어서 4세포기, 8세포기가 될 때만 해도 좌우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나뉘게 된다면은 쌍둥이는 어떻게 신호가 되는지가 궁금해져서 질문을 해보았더니 분리 시점에 따라서 임밸런스와 모자이크 분배가 달라져서 표현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사이시즘이 쌍둥이에 있어서 둘 중에 한 명만 가지는 기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성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성숙도가 평가하는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모성 방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초기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후기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압, 비후성 심근증 등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신하기 전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성장 곡선과 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자궁성장은 고나다 타입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림포이드 커브의 하강은 실물 크기 감소 및 기능 저하를 모두 반영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백신 및 감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만으로 지원스 엠브리올로지 1 모델을 활용한 발생학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원스 엠브리올로지 1 챗GPT 모델을 활용한 발생학 공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